안녕하세요. 진솔한 치과 이야기 주보은의 스마일 어게인입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주보은 원장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교정 전문의 백주희 원장입니다. 매달 셋째 주 일요일에 주보은 원장님께서 여러분과 이 시간을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은 주 원장님께서 두바이 치과 학회에 직접 개발하신 인공지능 솔루션을 선보이기 위해서 출장을 가신 관계로 제가 이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치과 이야기는 치아 교정 치료를 받고자 하는데 충치 치료나 잇몸 치료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는 언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희가 증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먼저 사진 보시면 덧니가 보기 싫다고 하시면서 치아 교정 치료를 받으러 오신 경우입니다. 교정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서 구내 검사를 시행했더니 어금니에 이제 충치가 여러 개가 발견되었어요. 충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충치는 크게 4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1단계는 이제 치아를 싸고 있는 가장 단단한 조직인 범낭질이라고 하는 치아 조직까지만 충치가 이완된 경우를 1단계라고 하고요. 2단계는 이제 범낭질을 넘어서서 범낭질 안쪽에 있는 조금 더 멀렁멀렁한 상아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아질까지 진행된 경우를 충치 2단계라고 합니다. 충치가 이제 방치가 되고 더 깊어지는 경우에는 치아 안쪽에 있는 신경이랑 혈관이 지나가는 방이 있는데 거기까지 감염이 된 경우라면 이를 이제 충치 3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충치 4단계는 이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충치가 정말 많이 진행이 돼서 치아의 뿌리, 치근까지 진행되는 경우를 충치 4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그 환자의 구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오른쪽 어금니는 보셔도 이제 별로 심해 보이진 않죠. 이렇게 치아의 겉을 싸고 있는 범낭질까지만 이제 진행되는 충치를 1단계라고 하고요. 여기 왼쪽 보시면 오른쪽보다는 조금 더 심하죠. 이게 이제 치아의 안쪽 상아질까지 진행된 것이고 요거를 충치 2단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뒤쪽 정말 시커멓게 많이 썩었어요. 이제 이 경우는 사실은 충치를 제거해 봐야지만 더 확실하게 알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저 정도 이제 충치가 진행이 되면은 신경까지 침범되는 경우로서 충치 3단계라고 나뉘어집니다. 또 다른 구내 사진 하나 더 볼게요. 이 치아는 충치가 여기 보시면은 심해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1단계라고 보실 수 있고요. 한편 반대쪽 보실게요. 이쪽 어금니는 좀 어때 보이세요? 조금 더 크게 볼까요? 화면을 좀 크게 확대해 봤어요. 겉으로는 충치가 심해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안쪽을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사과 안쪽이 썩은 것처럼 멍든 것처럼 퍼렇게 이렇게 비쳐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하면 충치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초록색 동그라미를 자세하게 보시면 범낭질 그리고 상아질 둘 다 파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충치의 깊이가 깊고 충치의 진행 속도도 빨라서 빠른 치료를 요합니다. 아까 그 사진 보시면 충치를 일부 제거해 봤어요. 이렇게 다 제거하지 않고 일부만 겉에만 제거한 건데도 이렇게 깊게 굉장히 깊게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치는 이제 얼마나 깊게 썩었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단 가장 얕은 충치 1단계 여기 보시면 화면 아까 겉에만 썩은 경우 이럴 때는 간단하게 이제 충치 부위를 제거하고 그 안을 레진이라는 치과 재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 색깔 나는 재료로 이렇게 메꾸는 치료로 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바로 당일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제 충치 2단계
아까 상아질까지 침범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한 번의 치료가 안 되고 이렇게 충치를 넓은 부위를 다 제거하고 나면은 이제 치아에 본을 뜨고 그 본을 외부에서 치과 기공소에서 만들어서 끼우는 방식인 인레이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충치 3단계 를 보시면 당연히 이제 신경까지 감염이 된 경우에는 그 감염된 신경이랑 혈관을 깨끗하게 다 제거해내고 그 공간을 이제 치과 재료로 깨끗하게 메꾸는 신경치료라는 걸 하게 되고요.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치아에는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치아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치아를 보호해주고 덮어주고 씌워주는 크라운 치료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너무 빨리 진행했을까요? 채팅창 잠깐만 보면, 궁금증도 조금 있으셨는데, 이현정님께서, 임플란트를 꼭 해야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경계선이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환자는 웬만하면 자연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요. 그리고 미니 씨도 많이 한다는데 미니 씨의 장단점도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오늘은 오늘 주제는 사실 미니 씨, 라미네이트 이런 쪽은 아니라서 임플란트 부분을 먼저 좀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임플란트를 꼭 해야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그거는 이제 그 자연 치아가 그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경우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치아가 이제 어쨌거나 치조골이 파괴가 되고 잇몸뼈가 내려가서 치아가 이제 흔들거리면 그때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요때 보통 저희가 치아가 움직이는 정도를 또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치아의 움직임이 1단계다. 그러면은 치아가 옆으로 한 1mm 내외로 그 정도만 이제 이동되는 경우, 그다음 치아 움직임이 2단계인 경우에는 1mm 이상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경우, 그다음에 가장 이제 치아 동요도가 심한 경우를 3단계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1mm 이상 움직이면서 위아래로도 출렁출렁 치아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잇몸뼈가 많이 내려가고 염증이 심해서 치아의 동요도가 3단계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자연 치아를 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발치를 하고 염증이 진행된 잇몸뼈를 깨끗이 긁어내서 깨끗한 뼈가 치유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 다시 보면, 아까 이제 교정 치료를 시작할 때 충치 치료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가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잖아요. 그래서 2가지 이제 교정 장치를 가져와 봤어요. 하나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투명 교정 장치. 네, 환자분이 직접 꼈다 뺐다 하시면서 치료하는 교정 장치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브라켓 교정 장치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철길 깐다고 하죠. 그래서 치아에다가 그 장치를 고정식으로 붙여서 하는 교정 치료 방식인데, 이제 이렇게 교정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충치 치료를 언제 시작해야 될까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투명 교정 장치의 경우에는 이 장치 자체가 치아의 전체를 다 감싸요. 그 전체를 다 감싸기 때문에 치아 모양이 많이 바뀌는 치료를 해야 된다면 투명 교정 장치를 제작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충치 치료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충치 치료의 3단계 신경까지 들어갔으면은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치아에 모자를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치아 모양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모양과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크라운 치료를 반드시 먼저 하고 그 상태에서 투명 교정 장치를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붙이는 브라켓 교정 치료, 이 장치의 경우에는 충치가 있다면 이제 간단한 것들은 미리미리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아까 인레이라든지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브라켓 교정 장치가 있어도 중간에 치료가 가능하긴 합니다. 이제 하지만 충치 아까 2단계부터는 그 충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정 치료 전에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리하자면 충치 1단계의 경우에는 교정 치료 시작하고 나서도 이제 간단하게 치료가 되기 때문에 뭐 교정 치료 시작하고 나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2단계, 3단계로 이제 넘어갔다. 그러면은 교정 치료 시작 전에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을 제가 잠깐 보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네, 동동이님께서 원장님 전 30대 중반인데 이가 너무 시려서 고민입니다. 6개월쯤 전에 투명하게 살짝 씌워주셨는데 다시 또 시립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긴 어려운지요. 혹시 저에게 치료를 받으셨을까요? 투명하게 살짝 씌워줬다는 거면은 어떤 치료인지 예상은 되는데 예를 들면 치아가 시려서 치료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하는 경우에 치아의 옆면, 뿌리 부분이 노출되면서 이쪽이 이제 파인 경우가 있어요. 치아 옆면이 파이는 경우. 그거를 이제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하고요. 그 치경부 마모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경이랑 가까우니까 신경관이랑 가까워지니까 이제 시린 증상을 보이는 거고 그럴 때는 레진이란 재료를 이렇게 덮어주는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6개월 전에 했는데 다시 시렸다든지 아니면 시린 증상이 없다든지 그건 증상에 따라서 좀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시리다고 하면은 기존의 그 재료가 완벽하게 치아를 감싸지 못했다면 일부 제거하고 조금 더 넓은 범위를 덮어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만약에 거길 완벽하게 덮었는데도 시린 증상이 계속 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혹시 다른 원인은 없는지, 다른 치아가 시린 건 아닌지 이런 걸 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충치 치료 하는 것과 교정 치료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어요. 다음으로는 교정 치료를 고민 중인데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언제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좀 빨리 진행하나요? 10분밖에 안 지났네요. 네,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충치 치료, 임플란트 치료, 잇몸 치료 이렇게 3가지 범주를 나눠서 우리 치아 교정 할 때랑 이 치료를 할 때랑 순서랑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일단 충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한 3분의 1이 좀 지나갔어요. 네. 그리고 일단은 준비한 내용 먼저 말씀드릴게요. 임플란트 치료를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에도 케이스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앞니가 이제 삐뚤거려서 교정 치료 받기를 희망하시는 환자분이신데 보시면 여기 왼쪽 아래 어금니가 하나가 없으시죠? 그래서 여기를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는 상황이셨어요. 근데 마침 이제 저에게 교정 치료 상담을 받으러 오셨죠.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에서 여기 왼쪽에 큰 어금니 하나가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뼈의 높이는 굉장히 좋으셔서 뭐 임플란트 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고민은 교정 치료를 먼저 하고 임플란트를 심을지 아니면은 임플란트를 먼저 심고 교정 치료를 받을지 이제 요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이 환자분은 여기 공간이 부족하니까 아랫니들이 오밀조밀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삐뚤삐뚤 부정교합이 생긴 상태였어요. 이 환자분의 경우는 임플란트를 교정 후에 심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치아를 이렇게 삐뚤삐뚤 공간이 없으면 어디선가 공간을 만들어서 치아를 이제 예쁘게 바르게 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마침 여기가 이가 하나 빠졌고 뼈도 괜찮고 그래서 생각한 거는 요 작은 어금니를 조금 뒤로 이렇게 밀면은 여기 앞쪽에 공간이 생기겠죠. 그럼 공간이 생기면은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아랫니를 예쁘게 배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정 중을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붙이는 교정 장치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교정 장치를 하시고 나서 이 작은 어금니를 우리 계획대로 뒤로 좀 보내서 앞쪽에 공간을 만들어서 치아를 예쁘게 배열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요 처음에 남아있던 공간보다는 교정 중에는 요 공간이 조금 줄어들었겠죠. 왜냐하면 요 치아를 피는데 우리가 공간을 썼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교정 치료 시에는 어금니의 위치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임플란트의 위치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임플란트 전후 식립한 전후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전에보다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다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교정 치료가 거의 끝날 무렵 남아있는 공간 사이즈에 맞게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식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증례인데요. 앞쪽 어금니가 이제 빠진 지 오래돼서 이렇게 보시면 뒤쪽 어금니가 전방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이때 교정 치료를 안 하신다면 이제 치료 방법은 요 쓰러진 어금니를 발치하고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2개 식립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쓰러져 있는 어금니를 뭐 어쨌거나 쓰기 위해서 이제 불완전하게 신경 치료를 하고 요렇게 네모나게 크라운이라는 거를 씌워 놓고 요 앞에 공간을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하나 식립해야 되는 그런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최대한 본인의 치아를 보존하기로 했기 때문에 교정 치료를 먼저 진행하고 임플란트를 1개만 식립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교정 장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교정 장치는 좀 다르죠. 교정 장치를 쓸 때 이렇게 앞니 뭐 심미적인 목적에 의해서 전체 교정 치료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니는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어금니만 세우는 교정 치료를 하신 거고, 이런 치료를 어금니 부분 교정이라고 합니다. 교정 장치도 이제 이렇게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앞쪽에 보이지 않고요.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어금니를 세우는 치료를 했고, 어금니가 원래 각도대로 이제 반듯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그 앞쪽에 이제 임플란트를 예정대로 1개만 식립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상태와 이제 교정 마무리 상태를 비교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교정 치료를 해서 이렇게 내 치아를 살려서 쓸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기회겠죠. 그래서 교정 치료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이런 걸 상담하다 보면 어금니만 문제가 있다면 어금니만 치료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어금니 부분 교정 사례를 보실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이제 보시면 오래전에 식립하셨어요. 그래 놓고서 이제 그 위에 바로 보철물을 올리셨어야 됐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셨는지 치과를 내원을 못 하셔서 그 사이에 이제 뒤에 있는 어금니가 앞쪽으로 좀 쓰러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이제 머리를 올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얘를 발치해야 되나요? 아니죠. 예, 교정으로 치아를 뒤로 보내는 부분 교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교정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장치가 이렇게 어금니밖에 없어요. 그래서 웃고 말할 때 뭐 많이 보이거나 하지 않고요. 기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뭐 한 6개월에서 8개월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부분 교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정리를 하자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치아 교정을 고민 중이었다. 그렇다면 정답은 이제 임플란트 식립하기 전에 가능하면 이제 반드시 교정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교정적 치아 이동 방향에 따라서 임플란트 개수랑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치아 교정과 잇몸 치료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앞니 사이가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랫니가 삐뚤삐뚤해서 교정 치료를 받으러 오신 30대 중반 환자분이셨어요. 딱 보시면 이제 너무 이렇게 뭐 심해 보이진 않죠. 심해 보이지 않은 부정교합이라서 간단하게 교정 치료하면은 이제 될 줄 알았는데, 입안 사진 한번 보실게요. 입안 상태를 봤더니 이랬습니다.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네, 보시면 엑스레이 한번 볼게요.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문제점 보이실까요? 잘 안 보이시죠? 조금 크게 확대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초록색 동그라미를 쳤어요. 윗니 뒤쪽 어금니를 이렇게 보실게요. 이 뼈가 치아를 잡고 있는 잇몸 뼈가 있는데 이 잇몸 뼈를 치조골이라고 합니다. 근데 치조골이 지금 아래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조금 하얗게 빽빽하게 치아를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에 반해서는 위에 여길 보시면 뭔가 이렇게 그림자가 까맣게 보이고 뼈가 좀 꽉 차 있는 느낌이 안 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치조골이 파괴가 된 거고요. 어디까지 파괴됐냐? 그러면은 이렇게 뿌리 끝까지 이렇게 파괴가 된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이 뒤쪽에 뼈가 없죠. 뒤쪽에 뼈가 없이 이렇게 까맣게 뼈가 내려간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 다시 잇몸, 입 안을 다시 보실게요. 입안 상태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치아 주변이 벌겋게 발적되어 있고 약간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치주 질환, 잇몸 염증, 치주염 이런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환자분은 잇몸뼈가 저렇게 많이 녹아내려 있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놀랍게도 환자분은 그동안 통증도 전혀 없었고 뭐 불편감도 없으셨어요. 이제 여쭤보면은 가끔 입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양치할 때 피가 가끔 나는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제 이것이 바로 치주 질환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소리 없이 진행되는 질병. 그래서 일명 침묵의 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치주 질환은 이제 이렇게 만성 질환이라서 많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별로 없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보시면은 감기 다음으로 흔한 질환이라고 해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한국인 30세 이상에서 이 치주염의 유병률이 약 34.5%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율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이제 치주 질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치태와 치석에 있는 세균입니다. 치태, 치석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치태가 이제 이렇게 이름 짓기까지가 요런 어원이 있어요. 이제 우리 입 속에는 정상적인 이제 세균들이 한 300여 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균들이 타액과 음식 찌꺼기랑 섞여서 치아에 이제 부착돼서 끈끈한 막을 만듭니다. 이러한 막을 치면에 들러붙어 있는 이렇게 포실포실한 이끼 같다고 해서 그것을 치태라고 이름 짓게 됐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치태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치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치태와 치석이 씻겨나가지 않고 입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거기에 들러붙어 있는 치주 질환 세균들이 이제 번식을 하고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잇몸의 혈류량이 증가되고 그러면서 잇몸이 붉어지고 피가 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의 이제 초창기 현상을 치은염이라고 합니다. 치은염은 이제 초기 잇몸 질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스케일링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스케일링 많이 해보셨죠? 들어보셨고, 스케일링 치료는 만 19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 보험 적용이 가능하시고요. 비용은 이제 본인 부담금은 한 15,000원에서 20,000원대니까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치은염의 경우는 물론 증상은 없지만 그래도 뭐 양치하실 때 잇몸이 좀 피가 난다? 아니면은 잇몸이 약간 벌게진 것 같다? 그러시면 이제 치과 가셔서 스케일링을 꼭 받아보시고 사실 그런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스케일링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려요. 보험 적용도 되니까요. 근데 이제 치은염을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은 이제 세균들이 치아 주변에 있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치주낭이라고 하는 잇몸 고랑이 있어요. 치아가 있고 치아 주변에 잇몸이 있고 그 밑에 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잇몸 주머니가 있거든요. 치주낭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치주낭의 깊이는 한 1mm 정도예요. 누구나 1mm 정도의 치주낭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치태나 치석이 껴서 클렌징이 안 된 상태에서 오래 방치가 되면 거기 염증이 더 깊이 진행이 되면서 치아를 잡고 있는 치조골이라고 하는 뼈까지 이제 파괴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조골까지 파괴가 되는 과정을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치주염. 네, 그래서 치주염도 단계가 초기 치주염, 중등도 치주염, 중증 치주염 이렇게 나뉘고요. 이게 사실은 한번 이렇게 진행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침묵의 질병. 증상 없이 여기까지도 심하게 진행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렇게 치주염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스케일링만으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일단 스케일링을 먼저 한 뒤에는 이제 바로 본격적인 잇몸 치료가 필요한데요. 잇몸 치료 종류에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이제 이렇게 치아 주변을 잡고 있는 잇몸뼈 요 깊이까지 있는 그 치주질환 세균막을 제거하고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이런 시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시술도 만 19세 이상이면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비용은 이제 치아 개수나 치료 범위, 그 치료 부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이제 한 3만 원에서 뭐 이제 전액을 다 하시게 되는 경우는 많아야 한 10만 원 정도 본인 부담금이 나오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야지 아까 우리 이현정 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경계에서 치아를 본인의 치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교정 치료와 잇몸 치료는 어떤 순서로 해야 될까요? 아까 치은염, 치주염 두 가지 설명드렸었는데 치은염의 경우에는 이제 심한 잇몸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스케일링과 교정 치료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주염의 경우에는 반드시 염증 조절이 깨끗하게 완료가 된 뒤에 교정 치료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교정 치료를 고민하신다면 충치 치료, 임플란트 치료, 잇몸 치료는 어떤 순서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충치 1단계면은 교정 치료 시작하면서 그냥 가볍게 치료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충치 2단계나 3단계 조금 깊이 충치가 진행이 되어서 치아 모양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깊은 충치들은 교정 치료 시작 전에 시작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충치가 4단계까지 돼서 치아 뿌리까지 다 갉아먹어서 결국은 치아를 발치하고 이제 임플란트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교정적 치아 이동 방향에 따라서 임플란트 식립 개수가 달라질 수 있고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정 전문의 상담을 먼저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잇몸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은염, 아까 가벼운 잇몸 질환 이런 경우에는 교정 치료 시작하면서 스케일링 치료가 가능하고요. 심각한 중증 치주염이나 뭐 중등도 치주염이다 이런 경우에는 교정 치료 시작 전에 본격적인 잇몸 치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고 염증이 충분히 완화된 것이 확인된 뒤에 교정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한 강의를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아까 질문들이 좀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이제 받겠습니다. 위쪽 어금니 발치한 지 스카이펄님이 보내주셨는데 위쪽 어금니 발치한 지 2년이 지났는데요. 임플란트 빨리 안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하셨어요. 네,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제가 임플란트 부분 교정, 어금니 부분 교정 이런 거 좀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임플란트 치아가 빠졌어요. 예를 들면 아래 어금니가 하나가 빠졌어요. 그 상태에서 방치가 되면 뒤에 어금니가 이렇게 쓰러집니다. 네, 치아는 딱
뼈에 그냥 고정된 조직이 아니라 생리적인 이동을 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옆에 치아가 뭔가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치아는 중력이건 어떤 이유에서건 그 빈 자리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뒤에 있는 어금니 쓰러질 수 있고요. 위쪽 어금니가 아까 발치된 지 오래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래 어금니가 이렇게 위쪽으로 솟구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위에 어금니 발치한 곳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해도 혹시 다른 치아들이 움직여서 문제가 생겼다면 교정을 또 치아 교정을 또 하셔야겠죠. 어금니 부분 교정이건 전체 교정이건 아니면 너무 이게 치아가 교정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이동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살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임플란트를 하나 할 걸 이제 두 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치과 치료는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초코딸기님이 물어보셨어요. 밥 먹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서 양치하는 게 좋다고 어디서 봤는데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식후에 바로 양치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식후에 바로 양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음식물 찌꺼기가 있으면 그것과 세균이 이제 반응을 시작하게 될 거고 치태건 뭐 어떤 그 세균 증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양치하는 것이 좋고요. 간혹 이제 이런 것과 혹시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요. 탄산음료를 마신 다음에는 바로 양치하지 말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양치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설명을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탄산음료를 마셨을 경우에는, 입안 구강 상태가 이제 산성 상태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무리하게 칫솔질을 좀 강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치아에 좀 부식이나 이제 안 좋은 치아 범랑질을 싸고 있는 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채연님, 신경치료 후에 크라운 씌운 치아여도 내부가 썩을 수 있나요? 만약 그러면 신경치료 받아서 통증이 없을 텐데 엑스레이 찍어야지만 확인이 되는지 아니면 스케일링 등 받으면서도 확인이 가능한지요? 네. 네, 일단 신경치료 후에 크라운 씌운 치아도 썩을 수 있습니다. 썩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치아에 이제 크라운을 씌웠죠. 근데 어쨌거나 이 크라운과 치아 사이에는 미세하게 노출이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어쨌거나 사람이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틈으로 만약에 세균이 노출이 됐다면 그 안으로 1차 충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부가 썩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크라운을 씌웠을 때 이제 머리만 씌우잖아요. 머리만 씌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래쪽 뿌리가 노출된 부위에 뿌리에 또 충치가 생겨서 이 충치가 뿌리로 시작됐지만 이 안쪽에 있는 치질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신경치료한 후에 크라운 씌운 치아도 내부가 썩을 수 있고요. 이제 통증이 없는데 엑스레이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사실 엑스레이로 확인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크라운을 씌우게 되면은 엑스레이 상에서 그냥 하얗게 나오거든요. 불투명하게 하얗게 나오기 때문에 엑스레이 상에서는 그 내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장 정확한 거는 그 크라운을 뜯어내고 벗겨내보면 이제 눈으로 바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죠. 스케일링을 받으면서 확인 가능한 거는 만약에 치아의 뿌리 부분이 충치가 생겼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스케일링을 하다 보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번 질문을 볼게요. 사이언스 코리아 123님이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질문이 긴데요. 네.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맨 안쪽에서 두 번째 오른쪽 아래 어금니를 25살 때 한 번,
35세 때 한번 제 크라운을 10년 주기로 금으로 크라운을 했습니다. 하루 3번 칫솔질을 무조건 하는 사람인데 3달 전에 바빠서 칫솔이 없고 자가용에 떨어진 칫솔이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칫솔을 하고 나서 쭉쭉쭉 내려가 볼까요? 3달 뒤 크라운 어금니 치조골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크라운은 한 어금니 치조골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네, 세균 생각을 안 한 자가용 칫솔로 인해 원인일 수 있을까요? 자가용 칫솔이 뭘까요? 현재 2개 뿌리 중 1개 치조골에 염증이 있어서 발치한 지 일주일 됐는데 아직까지 통증이 약하게 남아있고 맨 안쪽에서 3번째 아래 이빨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발치하면서 감염되었을 확률도 있을까요? 항생제 먹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6일치 먹어보고 좋아지면 2달 뒤에 보자고 하십니다. 네. 발치한 지 이제 일주일 되셨는데 아직까지 통증이 약하게 남아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염증이 치유되는 과정이고요. 이게 보통 염증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2, 3일 정도 지나면 통증이 가라앉는데 염증이 원래 좀 심했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주일 넘게 열흘 넘게 2주까지도 통증이 미약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 치료해 주신 주치 선생님께 잘 진행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을 네. 평소처럼 그대로 님이 보내주셨어요. 치아가 조금씩 흔들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통증은 없는데 씹을 때 불안합니다. 이 정도면 이미 잇몸 상태가 많이 나쁜 건가요?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씩 흔들리는 느낌이요. 일단 치과를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사실은 잇몸에 염증이 없어도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교합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잇몸의 염증의 원인은 치주 질환 세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양치도 너무 잘하고 입안에 치주 질환 세균도 없고 잇몸에 염증도 없어요. 근데 이가 흔들려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어금니 씹을 때 정상적으로 맞닿아야 되는 부위가 치아가 씹혀야 되는데 어느 하나 치아가 부정교합으로 엉뚱한 치아랑 너무 세게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이제 외상성 교합이라고 하거든요. 정상 교합이 아니라 내가 씹는 힘 자체가 외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 치아한테는. 그래서 그 치아는 흔들리고 치조골의 높이가 낮아지고 잇몸이 내려가고 이런 현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현상이라면 잇몸 염증 치료가 아니라 교합 조정이라는 치료를 또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처럼 그대로님은 지금 이 상태로는 제가 염증 때문인지 외상성 교합 때문인지 흔들리는 정도의 원인을 알 수 없으니 가까운 치과를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생각 많은 밤님이 치아 치료를 받고 나서 씹을 때 높이가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체로는 이제 이물감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어색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 이상 계속 반대쪽이 안 닿고 그 치료한 치아가 높다고 느끼신다면 요거는 다시 교합 조정을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으니까 받으셨던 치과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전진희 님이 물어보셨어요. 임플란트 할 때 국산, 외국 중에서 뭘 선택하나요? 혹 비쌀수록 좋은 건가요? 물어보셨는데 비쌀수록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래전 막 임플란트가 막 들어오던 시절에는 임플란트가 이제 뼈랑 엉겨 붙기 위해서 임플란트 표면에 어떤 처리를 이제 표면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표면 처리를 그 기술이 있느냐에 따라서 치아랑 아주 고정되게 잘 붙는 임플란트가 있었고 좀 잘 빠지는 임플란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국산 임플란트도 굉장히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요즘에는 이제 임플란트 심는 원장님께 여쭤보면은
별로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이제 그렇다고 뭐 무조건 싼 거를 선택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은 국산, 외산 이것보다는 이제 치료하시는 의사의 경험, 노하우, 그다음에 나의 뼈의 상태, 그거에 대한 진단, 노하우 이런 것이 사실은 임플란트의 성공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마음 편한 하루님이 이제 치아 미백을 물어보셨네요. 치아 미백에 관심이 있는데 치과 미백과 집에서 하는 미백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미백이 치아를 약하게 만들지는 않나요? 누구에게나 가능한 시술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미백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시술입니다. 누구에게나 가능하고요. 치과에서 하는 미백을 전문가 미백이라고 하고요. 집에서 하는 미백을 자가 미백이라고 해요. 이 둘의 차이는 크게는 약재의 농도 차이가 있습니다. 치과에서 하는 전문가 미백은 그 약재의 농도가 조금 센 편이에요. 세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과에서만 시행을 하셔야 되고, 그게 농도가 세기 때문에 잇몸에 닿거나 하면은 잇몸에 쓰라림, 그다음에 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잇몸이 약간 벗겨질 수 있는 그만큼의 좀 약재가 강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또 미백의 효과도 차이가 사실은 있죠.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게 단기간에 훨씬 더 빠르게 치아를 밝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아를 약하게 만들진 않나요? 하셨는데, 치아를 약하게 만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예민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 미백 치료를 받는 중이나 치아 미백 치료를 받고 나서 일시적으로 좀 찬물 드셨을 때 시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시는데 대부분은 괜찮아지십니다. 이제 미백도 궁금하신 게 해결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질문을.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엔젤님. 네. 엔젤님, 안녕하세요. 요즘 교정의 종류가 많던데 비용, 효과 등에서 가장 괜찮은 교정은 어떤 건지요? 32세 남성인데 교정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셨어요. 교정, 가장 괜찮은 교정은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교정 치료라는 거는 어쨌거나 의사가 하는 거고요. 의사가 이 교정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그 도구가 이제 여러 개가 있을 뿐이에요. 교정 도구에는 투명 교정 장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붙이는 교정 장치도 있고, 아니면 안 보이게 설축으로 붙이는 교정 장치도 있고,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거는 이제 의사가 그 장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해도가 있는지, 그 장치를 얼마나 많이 써봤는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환자분께서 어떤 부정교합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그거에 가장 추천되는 교정 장치들이 이제 별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이제 교정 전문의 선생님께 상담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교합 상태에 가장 효과가 좋고, 뭐 아니면 효과도 좋지만 이제 비용 대비 가장 효율이 좋은 그런 장치들을 아마 추천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시크릿 정원님 물어보셨어요. 혹시 투명 교정은 몇 살까지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교정에 비해 오래 걸리거나 할까요? 투명 교정은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어린아이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소아 투명 교정 장치가 또 별개가 있어요. 뭐 6살, 7살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아이가 내가 동기부여가 돼서 잘 낄 수 있어야겠죠. 많게는 제가 가장 나이 많으신 분 치료해 본 게 70대 여성분이셨어요. 저랑 같이 일하시는 치과 원장님의 어머님, 친정 어머님이셨는데 투명 교정 충분히 하셨고요. 기간은 사실은 이제 연령에 따라서 치아 이동 속도는 조금 다릅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치아 이동 속도는 조금 빠르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치아 이동 속도는 조금 느린 편인데 절대적으로 치아 교정 기간의 차이는 부정교합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한번 직접
구내 사진을 보고 교정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6시 44분이 지나고 있네요.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질문 또 하나 받을게요. 러블리데이 님이 원장님, 사랑니 쪽 잇몸에 통증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양치를 더 세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피해서 해야 되나요? 하셨어요. 사랑니에 아프다, 사랑니가 아픈 경우에는 10명 중에 9명은 이제 사랑니가 똑바로 못 나고 그 뒤에 이제 잇몸이 약간 반쯤 덮여 있는 경우, 이 경우가 가장 많으세요. 이 경우에는 이제 내가 양치를 막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이 사랑니의 반을 덮고 있는 잇몸 주머니 안쪽에 들어가는 음식물은 내가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양치 칫솔을 막 해도. 그래서 그 음식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붓고 피나고 아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치과를 가셔야 돼요. 치과 가서 스케일링을 받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그 치주 소파술이라고 해서 잇몸 안쪽에 있는 염증 조직을 긁어내는 그런 치료를 하시기도 하는데, 일단 지금은 아프시다고 하면 너무 무리해서 세게 하지 마시고 물가글이나 이제 양치 가글을 좀 해보세요. 가글을 하면 오히려 안쪽에 있는 음식 찌꺼기를 더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관리를 하시고 내일 월요일이니까 치과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이제 급성으로 통증이 생기고 나면은 뭐 이제 여기 볼까지 부을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이제 벌써 시간이 6시 46분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네요. 네. 오늘 이제 주말인데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은 저녁 시간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다시 추워진대요. 영하권의 추위가 다시 온다고 하니까 이제 옷도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